사실 얘가 그냥 삐끗한 거 아닌가 라고 먼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 진단했을 때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정형 문제들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슬개골탈구로 좀 예시를 들면은 아기가 뭐 기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좀 통증을 참고 있다가 내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보호자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셨다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정형이나 신경외과 진료를 보러 오는 경우 중에 가장 흔한 증상이 다리를 절뚝거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리를 절뚝거려서 오는 케이스들에서 가장 우선시로 주로 보는 거는 뭐부터 보세요? 환자가 이제 소형견인지 뭐 대형견인지 아니면 이제 어린아이인지 노령인지 그리고 이게 급성인지 아니면 만성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리를 이제 아예 못 쓰는지 아니면 딛기는 하는데 좀 불편해하는 정도인지 그 정도 증상의 심각도를 좀 보는 편입니다. 품종, 그리고 나이, 몸무게 이런 것들을 우선시로 보게 되는군요. 혹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감별진단 목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고 행동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나 그런 거 여쭤볼 때도 좀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쵸. 확실히 체구가 큰, 뭐, 리트리버나 해서 20, 30kg가 나가는 품종에서 생기는 질환들에 대한 목록들도 달라질 거고, 뭐, 3kg, 4kg밖에 안 되는 소형견들 중에서도 똑같이 다리를 전다라고 했을 때, 호바라는 질병들도 다를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쉽게 걸리는 질환들도 다를 것이고, 나이가 들면 확실히 차이점이 있게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나이, 품종, 이런 것들은 모든 질환을 볼 때 가장 우선시로 꼭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일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정형신경 쪽에서는 몸무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애가 다리를 절뚝거려요 라고 말하는 보호자들은 사실 얘가 그냥 삐끗한 거 아닌가 라고 먼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 진단했을 때 가장 흔하게 진단되는 정형 문제들은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다리를 절뚝여서 오는 경우는 너무 활발하게 놀아서 이후에 뭐 근육통이 생겼을 때도 물론 그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뭐 슬개골 탈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십자인대 단열 같은 좀 급성으로 나타나는 질환들 때문에 보이는 경우도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슬개골 탈구랑 전십자인대가 아직은 좀 더 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잖아, 예전에도. 그래서 뭐 슬개골 탈구, 십자인대 파열은 요즘 보호자님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정도의 좀 호발하는 그런 질환인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1, 2순위로 진단이 많이 되고 있군요. 그 이유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소형견이 더 많아서 이겠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형견에서는 보통 어떤 것들이 흔해요?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이 이미 있었고 그게 이제 좀 심화돼서 오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힘줄이나 사실 인대 질환 같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확실히 대형견은 슬개골 탈구 이런 것들은 근육량이 그래도 좀 많은 편이기는 해서 관절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형견에 비해서는 좀 더 있는 편인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관절에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관절이 조금 안 좋은 경우, 염증 생기거나 이런 맞아요. 부분이고. 슬개골 탈구 그거는 근육량에도 좀 의존성이 있나 보군요. 네, 아무래도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슬개골 탈구를 잡아주는 이제 구조물 자체가 힘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슬개골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린다든지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도.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근육량을 조금 유지시켜 준다면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보호자들이 그냥 삐끗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시는 것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실 텐데,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막상 검사해보니 안으로는 좀 심각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무래도 관절염이 이미 좀 만성적으로 진행된 상황이고 이제 갑자기 좀 통증을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좀 이게 확 올라오면서 염증이나 통증 반응이 심해져서 내원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보호자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셨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좀 이제 신생골 형성이라든지 그런 골 변화 같은 부분들도 좀 동반돼 있고 관절 염증도 이제 막 좀 같이 심하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환자 성격에 조금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는 좀 잘 참는 애들. 맞아요. 그쵸. 아픈 걸 안 티내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잘 참다 보니까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티가 덜 나고 그러면 별로 심한 질환이 아니겠지 하는데 실제로는 되게 심한 질환이라서 충분히 아플 텐데 우리 애기가 성격상 그냥 참는 거고 그런 경우들이 이 케이스에 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엄청 심해서 얘 이 정도면 되게 아플 건데 엄청 잘 참는다라고 느끼시겠어요. 통증이 약간 표현 안 하는 걸 보면은 약간 안쓰러워. 혹시 보호자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나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많이 통증 반응을 느끼는 상태고 좀 다리도 안 써서 근육량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기가 이제 까지 참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님들은 반응은 보통 어떠세요? 안타까워하시고 좀 슬퍼하시고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네네. 그쵸.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애기가 참고 있었구나 이러면 정형 문제에서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 또는 얘는 이제 이런 관리 또는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형 검사랑 신경외 검사 먼저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방사선 평가했을 때 상태를 먼저 고려를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슬개골탈구로 좀 예시를 들면은 아기가 뭐 기수가 낮다고 하더라도 파행 빈도가 잦고 좀 부중도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나 하면은 수술을 좀 권고드리는 편이고 기수가 만약에 높더라도 좀 아기가 그래도 부중도도 괜찮고 그 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거나 하면 강력하게 수술을 권고드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통증 반응에 이제 1순위로 보는 거네요. 이제 수술에 들어가는 기준이. 통증 반응이랑 이제 근육량이나 부중도 같은 부분들 네, 좀 왜냐면 근육량이 적고 부중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동물에서는 통증 반응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그냥 안 쓰는 거죠, 아프니까. 그죠? 그 다리를 그냥 안 쓰는 거죠. 그냥 나 아파요 이게 아니라 이거 아프니까 안 써야지 이렇게 안 쓰니까 근육량은 자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부중을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즉 이런 여러모로 나타나는 통증 반응이 1순위고 아무리 슬개골탈구처럼 1기, 2기, 3기, 4기가 있어도 일단 아이가 아파서 이 다리를 못 쓸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의 기준으로 수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십자인대 파열. 십자인대 파열이라면 사실 100%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 잘 모르니까. 근데 수술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제 보통 십자인대 단열은 그래도 저는 수술적인 부분들을 아무래도 추천드리는 편이기는 하는데 이게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 관절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골 손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수술을 강력하게 권고드리지 않는 경우는 뭐 2kg 이하의 정말 소형견, 이제 체중 부중 자체가 많이 되지 않아서 걸을 때 이제 좀 보존적인 처치로 해볼 수 있는 친구들 아니면은 정말 나이가 많은 14살, 뭐 15살 약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해서 마취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는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않는 편이고. 그런 특수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십자인대 파열 같은 즉 십자인대 단열은 웬만하면 수술을 한다. 네, 수술을 해주는 게 이제 아이가 남은 삶에서 좀 더 편하게 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 슬개골 탈구, 전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뭐 낙상으로 인한 골절, 뭐 이런 거는 딱 엑스레이상 봤을 때 해부학적인 변화를 통한 수술적 교정, 이거를 크게 보면 정형외과라고 보잖아요. 사실상 절뚝거림이 맨 처음 말씀해 주셨듯이 정형외과가 아닌 신경계 문제 때문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이런 절뚝거리는 환자가 왔을 때 반드시 신경계 검사를 필수로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절뚝거림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문제인 경우가 많기는 하고 뭐 디스크 외에 이제 염증이나 뭐 종양 감염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디스크가 빈도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디스크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조금 우리 보호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디스크는 이제 추간판이라고 해서 척추체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구조물인데 이제 원래는 충격을 좀 완화해주는 약간 쿠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디스크 자체는 안쪽에 이제 젤리 같은 수액이랑 그걸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띠로 둘러싸져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은 안쪽에 젤리가 이제 수분을 수분이 소실되고 탈수가 되면서 이렇게 좀 퇴행성 변화 생기고 섬유륜도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면은 그 균열 사이로 이제 디스크 물질이 확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척수강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디스크 물질까지 이렇게 확 나오게 되면은 압박이 되면서 좀 신경 손상이랑 통증 반응 같은 부분들을 좀 유발하는 경우. 즉, 이 신경을 디스크 물질이 튀어나옴으로써 걔를 눌러가지고 문제가 생기는군요. 좁은 공간 안에서 압박이 되다 보니까 그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네. 거고. 그러면 이 디스크도 100% 수술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디스크 질환에서의 수술 케이스와 비수술 케이스는 어떻게 나누나요? 저는 일단은 그런 기준은 좀 아기가 보행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행을 하는 상황이면은 그래도 약물을 먼저 시도해보는 보존적 처치를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보행을 하지 못하고 이제 부전마비나 완전마비인 상태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를 진행을 하는 걸 좀 더 먼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뭐 생각해보면 방금 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물리적 압박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뭐 염증 물질이 생겨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고 이게 아닌 원래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디스크라는 위치에서 탈출해가지고 누르는 건 사실 물리적인 건데 그럼 물리적 압박이면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물리적 제거가 맞은 게 아닐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약물적으로 관리해요? 어떤 식으로 비수술적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마다 디스크 물질이 이제 탈출된 양이나 뭐 정도 그리고 압박 정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다르기도 하고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거 자체는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주변에 이제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수막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변에 인대나 근육 같은 부분들에 염증이 생기면서 좀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증들을 가라앉혀 줬을 때 좀 증상이라든지 통증 반응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을. 그러면 그런 약물 치료를 하거나 비수술적 관리를 한다 해서 탈출된 디스크가 없어지진 않죠? 네, 그 디스크는 이제 사라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이렇게 만성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해지기도 하는데 아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런 디스크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살면서 수술 안 하고. 아무래도 디스크가 탈출됐다는 거는 다른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들도 이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도한 움직임을 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터그놀이라든지 이제 놀이터에서 좀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운동들 조심해야 되고 이제 계단 같은 부분들 좀 척추의 움직임을 과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재활이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재활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어떤 류의 재활이 디스크의 보존적 관리에서 제일 크게 도움이 돼요? 일단 초반에는 좀 진통 소염 효과가 있는 뭐 레이저 치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시될 수 있고 이후에는 이제 근육 이완을 시켜주거나 이제 근육을 오히려 강화시켜줄 수 있는 뒷다리 근육 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텐스나 NMS, 초음파 같은 치료들이 좀 지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초음파 치료를 하면 근육이 좀 강화가 되고 그런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근육 내 이제 좀 혈류 순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수술적 케이스는 보행조차 안 될 정도로 큰 압박을 받았을 때 이제 수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큰 압박을 받으면 염증 정도도 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수술은 대부분 염증을 좀 완화시키고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다른 쪽, 뭐 피부 수술만 하더라도 너무 염증이 심하면 뭐 봉합을 할 때 잘 봉합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좀 그렇거든요. 눈에서 이제 염증이 심할 때 건들면 수술 염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대부분 염증을 완화시키고 수술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디스크는 거의 응급수술처럼 들어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디스크는 이제 아무래도 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아기의 상태가 지금 완전 마비, 뭐 심부통증이 아예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수 연화증이라고 해서 척수가 괴사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압박이 지속될 경우에는 생길 수 있어요. 빠른 수술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이제 압박을 얼른 해소해주고 그 후에 이제 좀 염증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골든 타임이 있나요? 척수신경 쪽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심부통증 반응 여부를 좀 예후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심부통증이 없는 완전 마비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그나마 좀 더 예후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24시간. 진짜 응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신경 상태 악화되는 경우를 좀 많이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지금 신부통증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보호자님들은 신부통증이 뭔지 모르실 것 같거든요. 신부통증 확인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발가락 쪽을 꼬집어 보는 반응이기는 한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꼬집는 이런 피부를 꼬집는 이런 게 아니라 안쪽에 있는 골막을 누르는 그 반응이고 저희가 눌렀을 때 이제 아기들이 물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 반응이 아픈 반응. 네, 맞아요. 맞아요. 아픈 반응이 있는지. 네. 그러면 신부통증이 있냐라는 체크 자체가 우리의 그 척수신경을 따라서 그 통증 감각을 느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군요. 신부통증이 이제 척수의 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신부통증 감각을 느끼는 그 신경이 그렇기 때문에 좀 척수 손상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검사할 때 피부 표면만 열심히 꼬집는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근데 이제 완전 마비 환자에 한해서만 좀 그렇게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마비란 건 뒷다리 아예 못 쓰는 또는 사지를 아예 못 써서 기립조차 안 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골막, 즉 뼈 자체를 자극했을 때의 통증이 있냐 없냐가 그 신부 쪽, 척수 안쪽에 있는 감각신경까지 망가졌는지 그것까지를 체크하고 당연히 안 망가진 애들이 예후가 좋겠군요. 그리고 디스크 발생률을 좀 낮추려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척추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최대한 이제 뭐 평지 위주로 좀 산책을 해주신다든지 이제 집에서도 좀 계단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좋고요. 산책도 좀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여러 번 진행해 주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가끔 우리 애기는 디스크가 있어서요 그래서 하면서 아예 안 걸리시는 보호자님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아예 운동을 안 하면 사람도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이제 산책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빠지면서 더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해주실 때도 좀 조금 걸리시고 같이 쉬시다가 다시 또 조금 걸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운동은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 말을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보호자님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디스크 환자라고 너무 유모차만 타고 집안에만 갇혀있고 하는 것보단 5분이라도 평지를 걷기 운동을 하는 게 근육량을 유지시켜주고 그 근육량이 유지되면 이러한 관절, 척추들에 대한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관절이나 척추는 뜀박질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안 좋죠. 네, 맞아요. 소파 점프나 이제 뛰어내려오거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많은 보호자님들이 점프는 무릎에 안 좋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척추에도 그렇게 척추에도 좋지 않은 행동인 거죠. 그래서 점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단이 낫고 계단보다는 안아서 올려주시고 신경외과는 근데 디스크가 이제 가장 호발하고 많이 수술하는 경우들이긴 하지만 뇌 수술을 빼먹을 순 없겠죠. 네. 이게 뇌 수술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사실 이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막 많지는 않은데 이제 수술이 지시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기가
뭐 발작을 보여가지고 MRI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뇌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뇌수두증이라든지 뭐 두개골 기형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딱 여기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뇌 질환 중에 이건 수술 케이스다. 쉽게 딱딱딱딱. 이제 뇌종양의 경우에는 좀 영상상에서 수술적으로 좀 절제가 가능한 부위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접근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는 하고요. 뇌수두증이나 뭐 후두골 기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보행 이상이나 통증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약물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수술적 처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뇌종양, 뇌수두증, 두개골 이 형성, 뭐 기형 이 정도 네. 세 가지 정도 케이스가 주로 뇌수술이 많이 지시가 되는 질환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흔하게는 좀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뭐 드물지만 두개골 종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뇌실질이 압박되는 경우에도 수술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살짝 어락한 게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두개골 종양과 뇌종양이 다른 건가요?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뇌수막이나 뇌실질에 이제 생기는 종양 자체를 말하는 거고 두개골 종양 같은 경우에는 두개골 그 골 자체에 생기는 종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뼈에 생기는 암인 네, 거죠? 네. 뼈암. 근데 그 뼈 중에 하필 또 두개골에 생긴 네. 거고. 그러면 그 두개골 암이면 뼈 자체를 제거하잖아요. 네, 대체대를 넣어주나요? 네, 대체가 될 수 있는 이런 메쉬 같은 거를 대준다든지 티타늄 소재로 된 메쉬를 넣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재를 네.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부만큼 홀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네. 뇌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두개골인데 그거를 종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하게 될 거고 그럼 네. 대체 물질을 넣어줘서 보호를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조금 대체해주는 편입니다. 뇌종양에서 아까 접근이 가능하다는 부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게 많이 한정적이나요? 아무래도 이제 뇌 기저부라든지 중심부 쪽으로 가까울수록 접근이 좀 어려운 편이기는 하고 이제 뇌 표면에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는 종양들은 수술적인 절제를 진행을 하고 뭐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까지 좀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뇌 종양 및 이런 뇌 쪽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것 자체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뇌 수술을 적기에 받게 되면 그런 증상도 개선이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연제를 복용하던 거를 어느 정도 먹다가 단약을 해본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는 하고 하지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조직검사해서 이제 종양의 종류나 악성도를 좀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치료 방향 설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이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는 가장 좋긴 합니다. 사실 양성률이 높으면 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그냥 뇌 안에 있는 종양 같은 경우에는 양성이어도 크기가 크게 되면은 압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자님들이 꼭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좀 아무리 작은 증상이라도 일단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걸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기는 하고요. 만약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걱정을 좀 더실 수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질환이 심각한 상태라면은 그나마 좀 덜 아픈 상태에서 염증이 이렇게 막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후나 이런 부분들도 좋기 때문에 좀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방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 증상이 보이자마자 병원에 와라. 그렇죠. 저도 그렇게 너무너무 공감이 가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안과 쪽은 사실 눈에 보여요. 이게 좀 병변이 나타나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좀 되게 빨리 오시는 편인데 오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정형신경 쪽은 정말 아이들이 티를 안 내면
보호자님들이 쉽게 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절뚝거림, 정말 삐끗한 것 같은 작은 절뚝거림이 사실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나는 아이들이 참다 못해 보이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더 안과 쪽보다도 더 빠르게 병원에 와서 가벼운 건지 아닌지에 대한 진단 먼저라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얘기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이 오늘의 영상을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보고 작은 변화에 기민하게 예민하게 반응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큰 수술 받을 필요 없게 초기에 어떻게 보면 초기에 진단돼서 비수술적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하게 된다면 상태가 더 좋을 때 수술하는 게 예후가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한 나날들을 이어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가끔 한쪽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해요.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어요. 꼭 집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나요? 디스크 때문에 갑자기 못 걷게 됐는데 그리고 어제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 걸을 수 있을까요?